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오늘은 죽어가던 고시생을 살리고 먹이고 공부시켜 변호사까지 만들었지만 성공하자마자 버림받은 뭐냐? 한 여자가 조용히 준비한 복수에 관한 이게 이야기입니다. 뭐냐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사연창고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시청 되세요. 윤서는 32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집안도 없었고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버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퇴근 후에 쉬는 시간에도 윤서는 늘 하나씩 더 일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원무과 계약직으로 일했고 저녁에는 작은 반찬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지인의 카페에서 계산대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윤서는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번 돈으로 월세 내고 부모님 용돈 조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윤서의 삶에 강도연이라는 남자가 들어온 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도연은 당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준비생이지 상태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고시원비는 밀려 있었고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제대로 된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병원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도연의 모습은 지금도 윤서의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그날 도연은 진료비를 내지 못해 원무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윤서의 말에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우연히 도연이 머무는 고시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계단, 방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퀴퀴한 냄새, 그리고 그 안에서 도연은 책상에 엎드린 채 혼자 앓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도연에게 죽을 사다 주었습니다. 약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처음엔 밥 한 끼였습니다. 그 다음엔 병원비였습니다. 그 다음엔 밀린 고시원비였습니다. 그 다음엔 책값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윤서는 도연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미안해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윤서야, 나 진짜 미안해. 나중에 꼭 갚을게. 윤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말보다 더 믿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 변호사만 되면 제일 먼저 너한테 프로포즈 할 거야. 윤서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너 지금 남자 하나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윤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도연이는 달라.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윤서도 힘들었습니다. 남들은 연애하면 꽃을 받고 여행을 가고 예쁜 사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연애는 달랐습니다. 데이트 장소는 고시원 근처 분식집이었고 선물은 새 문제집이었습니다. 기념일에는 도연의 모의고사 접수비를 대신 냈습니다. 생일에는 도연의 낡은 구두를 바꿔주었습니다. 도연이 면접을 앞두고 정장이 없다고 했을 때 윤서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윤서에게 그 돈은 작은 신혼집 보증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미래로 가는 문처럼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 둘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사람은 올라가는 길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했던가요? 도연은 합격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도연의 이름이 올라간 날, 윤서는 길거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작 합격한 사람은 도연이었지만 윤서는 마치 자기 인생이 보상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윤서를 안고 울었습니다. 나 해냈어. 윤서야, 나 진짜 해냈어. 윤서는 도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우리 좀 편해지자. 그때까지만 해도 윤서는 믿었습니다. 가난했던 시간이 끝나면 두 사람의 사랑도 더 단단해질 거라고. 하지만 도연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전화가 줄었습니다. 답장이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윤서가 보낸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몇 시간 뒤에야 짧게 답했습니다. 회의 중이야. 선배들이랑 있어.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잘게. 윤서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제 막 로펌에 들어갔으니 바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서울 강남의 유명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펌 대표의 딸 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법조계 집안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로펌 대표였고 어머니는 유명 재단 이사였습니다. 말투도 옷차림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윤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서연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과 가까워지는 것이 자기 인생을 더 빨리 위로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을. 도연은 윤서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로펌 회식에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이 연애 이야기를 물으면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직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윤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윤서의 6년은 도연에게 없던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우리 결혼 얘기하던 거 이제는 부담스러워? 도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윤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똑바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어. 그 한마디가 윤서의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한테 고마운 건 알아. 그런데 고마움이 결혼은 아니잖아. 윤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마움. 도연은 윤서의 6년을 그 단어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윤서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진심이야?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내 옆에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날 윤서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연애가 끝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 그것은 연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시간, 희생, 미래, 약속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도연이 로펌 대표 딸 서연과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윤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정장, 비싼 시계,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옆에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순간 참지 못했습니다. 처음 복수는 실패였습니다. 아니, 복수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건 울분이었습니다. 윤서는 로펌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도연이 동료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사람들 앞에서 도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도연. 도연은 윤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너 어떻게 버텨줬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도연은 더 이상 예전의 약한 고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여기서 이러지 마. 윤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 나랑 결혼한다며. 변호사 되면 나랑 살 거라며. 도연은 주변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제 전 여자친구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계속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에 윤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살린 남자가, 자신이 변호사로 만든 남자가 이제는 그 법으로 자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내 직장까지 찾아오는 건 업무 방해야. 변호사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윤서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쉽게 윤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그 남자가 나쁜 건 맞는데 내가 너무 매달리면 내가 이상해 보여. 변호사라며. 조심해. 괜히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윤서는 그 말들이 더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봤습니다. 도연은 변호사가 되었고 윤서는 버림받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세월이 있었는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한 달 가까이 무너져 지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일을 해도 손이 떨렸습니다. 밤마다 도연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아파 누워있던 밤, 고시원 계단을 오르내리던 날들, 문제집을 사들고 돌아오던 겨울 저녁. 윤서는 그 모든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을까? 그러다 어느 날 윤서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도연이는 정말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살겠구나. 그날부터 윤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도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로펌 앞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소리치는 복수는 실패한다는 것을. 도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윤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이 새로 만들고 있는 깨끗한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명 로펌의 젊은 변호사, 대표에게 인정받는 예비 사위, 좋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앞둔 성공한 남자. 도연은 그 포장지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윤서는 그 포장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서연과 교제하기 전부터 여자들이 나오는 고급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가난했던 시절 늘 정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위선을 욕했고 권력에 기대 사는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변호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이 그런 술자리라는 사실이 윤서에게는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윤서는 도연의 주변을 직접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스스로 남긴 흔적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대 고급 술집 앞에서 찍힌 사진, 여성 직원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 서연과 예복을 맞춘 바로 그날 밤 다른 여자와 함께 술집에서 나온 장면. 로펌 회식이라고 둘러댔지만 정작 로펌 직원은 아무도 없던 날의 결제 기록. 도연이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했던 말. 결혼은 조건 보고 하는 거지. 사랑 같은 건 가난할 때나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서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도연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하자 본색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6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는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때는 가난해서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결혼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로펌 내부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도연을 꽤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성실한 신입 변호사,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청년,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남자. 도연은 그런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도연을 믿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연 앞에서 누구보다 반듯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척했고 여자 문제에는 관심 없는 척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는 성실함의 증거처럼 꾸몄고 윤서와의 시간은 아예 없던 일처럼 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가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결혼식 전 사실상 약혼식 같은 자리였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로펌 대표와 그의 아내 서연 그리고 도연이 함께 앉았습니다. 도연은 그날 유난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예전에 사준 싸구려 정장은 이미 오래전에 버렸을 것입니다. 도연은 대표 앞에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군은 젊지만 중심이 있어 보여. 우리 서연이 옆에 두어도 믿음이 가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에게 온 연락이었습니다. 대표님, 확인하셔야 할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급한 건으로 보입니다. 대표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보낸 파일 제목을 보는 순간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강도연 변호사의 혼전 사생활 관련 사실 확인 자료. 대표는 잠시 미간을 좁혔습니다. 도연은 그 제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대표가 갑자기 휴대폰을 오래 보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대표는 첫 장을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고급 유흥주점 앞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연이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도연이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같은 술집에서 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도연이 서연과 결혼 준비를 하던 기간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를 드나든 기록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여성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웃고 있는 모습. 다섯 번째 자료. 결제 시간과 장소. 업무 접대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로펌 일정이라고 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날들이었습니다. 대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 변호사.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대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자네,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지 않나? 도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었습니다.
네. 서연 씨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바빴던 모양이군.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대표는 휴대폰을 도연 쪽으로 돌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분명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분명 서연과 예복을 맞춘 날 밤이었습니다. 서연도 사진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날짜를 확인한 순간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날 나랑 예복 보고 엄마 아빠랑 저녁 먹은 날 아니야? 도연은 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해야. 대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해? 도연은 변호사답게 빠져나갈 말을 찾았습니다. 업무상 자리였습니다. 선배들이랑 같이 간 자리였고 접대 성격이었습니다.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 한 여성과 팔짱을 낀 채 술집 앞을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 앞에서 도연의 변명은 멈췄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업무상 팔짱도 끼나?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사진을 넘겼습니다. 사진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날짜가 달랐고 장소가 같았고 시간은 대부분 새벽이었습니다. 그중 몇 장은 자신과 결혼 준비를 하던 기간과 겹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나한테는 그날 야근이라고 했잖아. 도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설명할 수 있어. 서연은 손을 피했습니다. 설명해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대표는 마지막 자료를 열었습니다. 짧은 녹취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연이 술자리에서 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은 조건 보고 하는 거지. 사랑 같은 건 가난할 때나 하는 거야. 대표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내 목소리야?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도연에게는 그 어떤 판결문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 도연은 거의 매달리듯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생활입니다. 로펌 일과는 상관없는. 대표가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가 팔아야 하는 건 법률 지식만이 아니네. 신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 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활을 했고 그것을 숨겼네. 그리고 들키자마자 접대라는 말로 변명했지. 대표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로펌에 필요한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법 뒤에 숨지 않는 사람이네. 도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대표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과의 결혼은 여기서 끝내겠네. 그리고 로펌에서도 자네 자리는 다시 검토하겠네. 그날 도연은 아무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의 아내도 딸을 따라 나갔습니다. 대표는 끝까지 도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고급 한정식집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로펌 대표의 예비사위였고 앞날이 보장된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몇 장의 사진과 몇 줄의 자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윤서를 떠올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도연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자료 어디에도 윤서 이야기는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서가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윤서를 버렸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결혼 약속을 깼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연 본인이 저지른 일들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도연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집착해서 만든 일입니다. 그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이번에는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이 스스로 망가뜨린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 가장 정확한 자리에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며칠 뒤 도연은 로펌에서 불려갔습니다. 대표실 문 앞에서 도연은 손바닥에 땀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는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 우리 로펌과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대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 문제가 아니었어도 결과는 같았을 걸세.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대표가 이어 말했습니다. 자네는 문제가 생기자 바로 접대라고 둘러댔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 로펌 이름을 자기 사생활 방패로 쓴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의뢰인의 인생을 맡길 수 없네. 그날 도연은 로펌을 나왔습니다. 처음 출근하던 날 그는 이 건물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성공을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날 유리문에 비친 도연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속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래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은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로펌 하나쯤 나간다고 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도연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다른 로펌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력은 짧지만 학벌도 좋고 첫 직장이 괜찮네요. 도연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을 앞두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평판 조회가 들어가면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대놓고 도연을 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실력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뢰 문제로 우리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도연의 길을 막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신뢰 문제라는 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사생활이 조금 복잡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로펌 대표 딸과 결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 기간에도 여자들이 있는 술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들키자 접대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펌 이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용히 퍼졌습니다. 크게 떠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그 강도연 변호사, 왜 그 로펌에서 나왔대? 그러면 누군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뢰 문제라더라. 그 말이면 끝이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밀려났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냈습니다. 간판은 번듯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도연. 처음 간판을 달던 날 도연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상담 예약이 잡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상담 전에 검색을 했습니다. 이름을 검색했고 로펌 퇴사 이야기를 받고 결혼 직전 파혼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는 상담을 마치고 나가려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실례지만
혹시 그 로펌에서 나오신 이유가? 도연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개인 사정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은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자고 해서요. 도연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고급 정장은 옷장에 걸려 있었지만 사무실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상담실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느 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변호사 배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그 배지는 도연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배지만 있으면 윤서 같은 여자는 얼마든지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지만 있으면 더 높은 집안, 더 좋은 자리, 더 화려한 인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연에게 남은 건 배지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떠났고 신뢰는 무너졌고 길은 막혔습니다. 그제야 도연은 윤서를 찾아갔습니다.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윤서는 퇴근길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말라 보였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윤서를 보자마자 다가갔습니다. 윤서야. 윤서는 멈춰섰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한때는 그 목소리 하나에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윤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좀 살려줘. 윤서는 조용히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이어 말했습니다. 나 정말 끝났어. 아무데도 못 들어가. 사무실도 안 돼.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봐. 윤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거지?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침묵을 대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맞는데 내 인생까지 망칠 필요는 없었잖아. 그 말에 윤서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망쳤다고 생각해?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내가 간 곳,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한 말, 내가 숨긴 것들, 전부 내가 만든 거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이 봐야 할 걸 보게 했을 뿐이야.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서야, 나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대표님한테 말해줘. 오해였다고, 자료가 과장된 거라고. 윤서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널 한 번 살렸잖아.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죽어가던 너 밥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공부하게 해주고 버티게 해줬잖아.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는지 알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울면서 찾아가니까 나를 스토커로 만들었지.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땐 내가... 윤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너는 그때도 너였어. 이번에도 너였고. 비가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윤서는 도연이 비를 맞는 게 안쓰러워 우산을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자기 우산을 자기 쪽으로만 들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니야. 도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다시 기대고 싶은 거지. 그 말에 도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번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나는 이제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윤서는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믿어줬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윤서는 그날 이후 도연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하루아침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조금씩 자기 삶을 되찾았습니다. 도연의 병원비를 내느라 미뤄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상담 관련 교육을 들었고 주말에는 법률지원센터에서 행정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습니다. 약속을 믿었다가 버림받은 사람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한 사람들, 상대의 성공을 위해 자기 삶을 내어줬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 윤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바보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바보처럼 사랑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 윤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도연이 떠난 자리는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윤서를 무너뜨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서는 그 상처 위에 자기 인생을 다시 세웠습니다. 반면 도연의 사무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려고 했지만 밀린 월세와 줄어드는 의뢰인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간판은 내려갔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도연이라는 이름은 골목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잊었습니다. 한때 로펌 대표의 사위가 될 뻔했던 젊은 변호사,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성공한 청년으로 포장되었던 남자. 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과 거짓말로 무너진 사람. 도연에게 남은 건 그 정도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우연히 예전 고시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낡은 계단, 좁은 골목, 오래된 간판. 그곳에서 윤서는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비닐봉지에 죽을 담아들고 아픈 도연을 찾아가던 여자. 그때의 윤서는 순진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살리려 했던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건 그 마음을 밟고 올라선 사람이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나는 사람을 잘못 믿었을 뿐이야.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연의 미래를 위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윤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걷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단순한 복수의 통쾌함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올라간 뒤에 더 정확히 보인다고 합니다. 가난할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공하자마자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도움을 받을 때는 은혜라고 말하고 자기가 잘 되자 그 은혜를 부담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장 큰 복수는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증명하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을 세상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서는 결국 도연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자기 욕심으로 무너졌습니다. 윤서는 그저 끝까지 가려져 있던 커튼을 걷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더러운 진실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줬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자마자 나를 지우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윤서처럼 조용히 증거를 모아
상대가 가장 지키고 싶어 하던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복수는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창고였습니다.